11강입니다. 자, 우리 수업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배경지식적인 측면, 두 번째는 정보 처리의 기술적인 측면. 이 두 가지인데, 어제까지 또 이제 문학을 하다 또 넘어온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우리가 지금 15일치, 그래서 45시간이고, 사실 이거는 15주 차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주 많은 작품들을, 아주 많은 지문들을 저랑 하긴 힘들어요. 독서랑 문학 합쳐가지고 한 40에서 50개 정도 하겠죠. 뭐 사실 이 정도 하면은 거의 가닥은 잡히더라고. 그런데 연습도 해봐야죠. 스스로 고민도 해봐야죠. 적용도 해봐야죠. 실전도 해봐야죠. 이건 이제 여러분 몫이야. 그래서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보여가지고 물어봤고, 제가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지문들, 뭐 수업 안 한 거나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알아서들 찾아서 유튜브 잘 보시고, 현장 강의 학생 중에 유튜브를 보고 이미 왔는데도 내가 그 선생님인지 모르는 애가 있었더라고요. 뭐 많이 얼굴이 달라졌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왜 웃는 거지? 잘 활용하세요. 잘 활용하시고, 좀 얘기하면 다 알잖아 이제 우리. 다들 우리는 프로페셔널 하니까. 자, 봅시다. 오늘은 이제 돈에 대해서 끝을 내볼 거야. 사실 이 돈에 대한 공부는 저도 요즘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사실 이쪽으로 따라올까? 약간 저는 운명론자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인생을 개척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약간 운명론자고,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되게 운이 나빴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굳이 찾아서 막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어. 한 10년 넘었어. 15년 가까이 됐겠다. 이제 서울대 얼마 정도 기부한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때 기준으로 보면 지금 거의 인플레가 한 4배 정도는 됐으니까 상당히 이제 요즘으로 계산해봐야 되는 거고, 제가 인터넷 강의 처음 데뷔했을 때 연매출이 20억이 넘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계산하면 거의 한 4, 50억 됐고 그놈의 회사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아시다시피 법인이 없어지면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못 받은 돈에 또 20억 돼요.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또 화려한 루이비통 입고 와가지고 돈 자랑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근데 저는 되게 돈에 있어서도 한편으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얘를 잘 몰랐고요. 그 누구도 얘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요즘 시대에 유튜브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남들은 잘 모르는 지식들, 되게 전문가적인 지식들이 정말 그 전문가들 중에 되게 전달력이 좋은 사람이나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전달하다 보니까 폭넓게 퍼졌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세 유튜브를 다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좁혀가지고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여기까지 해야 경제 지문이 끝나요. 그래서 이 지문을 딱 끝내고 나시면은 사실은 나머지 경제 지문은 그냥 여러분이 한 3개월 또는 6개월 안에 다 스스로 극복이 가능하신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서 저는 딱 여기까지 데려다 드리는 걸 목적으로 할 거예요. 자, 우리 맨 처음 풀었었던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글의 전개 방식에서 1단락에서 돈의 역사를 다 보고 있다는 게 보이시는 게 맨 처음에 물물교환 경제체제라고 하잖아. 자, 그리고 여기서 확률 통통이들은 되게 반가웠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지금. 자, 예를 들면 22학년도 브레튼 우즈 되게 어려웠던 지문에서도 보시면 경우의 수가 하나 작아진다, 경우의 수가 작아진다, 경우의 수가 증가한다, 경우의 수가 작다, 경우의 수를 얘기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런 거냐? 21학년도 이 지문이 나왔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21학년도에 이 지문을 엮어서 볼 사람은 저밖에 없었을 거야 아마 그때. 그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가원 교수님한테 직접 배우지 않으면 없어. 그럼 봐봐. N가지에서 2가지를 뽑는 조합만큼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확률 통계 배우신 친구들은 NC 2가지 조합의 경우 수가 툭 하고 튀어나왔다는 거고, 얘를 가지고 1년 뒤에 문제로까지 만든 거야, 아이디어가. 자,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볼게요. 그래서 물물교환 경제체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물물교환 경제체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다는 거야. 좀 더 정확하게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여러분 뭐가 많아지냐? 거래 비용이 많아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제 구조가 되게 돌아가기 힘들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분필하고 아이폰밖에 없는 시대라고 해봐. 그럼 거래하기 얼마나 편해. 그런데 애플 펜슬도 생겼어. 또 뭐도 생겼냐? 마이크도 생겼어. 옷도 생겼어. 그러면은 물건 하나당 다른 물건 가격표가 계속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물물 교환이 아니라 어떤 교환의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즉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는 항상 그때그때 가격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의 기준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고정 가격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힘들었죠. 일단 그런데 어쨌든 고정 가격으로 가면서 물물 교환 대신에 화폐 경제 체제로 가고, 아시다시피 뭐 조개를 쓰네 뭐를 쓰네 했는데 누가 봐도 그딴 걸 써가지고는 그냥 마음대로 돈 못 사잖아. 그래서 화폐 경제 체제로 가면서 들어왔던 게 귀금속 화폐 경제 체제예요. 자, 그럼 귀금속 화폐 경제 체제는 뭐 복제도 힘들었을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였던 거야. 자, 예를 들면 그 나라가 정복 전쟁을 잘 해가지고요, 금 같은 게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요? 통화량으로 쓰고 있는 귀금속이 늘어. 그럼 통화량이 늘었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물가가 뛰어버려요.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을 서로 살겠다고 달려들어 버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라고요. 자, 인플레이션은 뭐가 문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히 영리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들이 유튜브에 다 떠돌아다녀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인플레이션이 생겨. 자, 그럼 반대로요. 금이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하면 통화량이 줄겠죠. 통화량이 줄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니? 물가가 떨어져요. 자, 물가가 떨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가 오는 디플레이션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경제 체제가 한계가 있는 건데 이거를 뭐라고 할 게 아니야. 선악을 갖다 붙일 것도 아니야. 농업 경제는 문제 없니? 농업 경제는 선이고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철학에서도 벗어나야 돼. 그게 또 니체의 철학이기도 한데, 여러분 또 대학 가시면 알아서 교양 수업이나 뭐 열심히 공부하실 거니까 제 설명은 이쯤 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가설을 세우기 시작을 해요. 이거 봐라. 기억이었죠. 그래서 보딘은, 필기 잡고 계세요. 화폐 수량설. 보딘의 화폐 수량설은 설이니까 좀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논문이었겠죠. 그래서 금의 양이 물가와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화폐 수량설은 뭐야? 금과 물가가 비례한다. 그러네. 위쪽에 나와 있는 거죠. 금이 오르니까 물가도 올랐다. 금이 떨어지니까 물가도 떨어졌다죠. 이게 보였을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설을 바탕으로 봤더니 실제로 그랬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 중간에 역사적으로 아시다시피면은 중상주의 같은 애들이 있었죠. 중상주의는 뭐야? 국부를, 상업에서 국부를 금이라고 본 거야. 화폐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 하려고 했겠어? 금을 늘리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당연히 뭐 하려고 했겠니? 교역을 많이 해서 무역 흑자를 내려고 했겠죠. 무역 흑자를 해가지고 금이 많이 들어오면 화폐가 많아져 버렸더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리더라 라고 이제 나중에 비판을 하잖아. 그래서 중상주의 학파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은 예상하지 못하고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 중상주의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한 이제 경제에 뭔가 경제학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 그래서 고전학파인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서 고전학파가 비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전학파가 이들을 비판한 근거는 무엇이냐? 너희 그렇게 했다가 인플레이션 난다요. 실제로 사례에서도 들어맞았죠. 자, 내가 이 구조를 딱 짜드리는 이유는, 제가 또 한참 논술로 고생하지 않았겠어요? 저 같은 이제 군수 장수생들은 민민도 그런데 논술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쳐봤어. 말 나온 김에 또 이제 고대 논술 치러 갔었던 이제 경험을 한번 얘기 드리면, 그때 6만 명 치러 갔어요. 경쟁률이 진짜 몇백 대였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야, 이걸 난 그땐 또 되게 그때도 뭔가 기억이 좀 남아. 그 고대라는 동네가. 그럼 봐봐.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예요. 제가 그때 글 쓰는 훈련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논문설이란 게 논술이란 게 뭐예요? 논리적으로 서술한다고 비판 대상의 주장이면 비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더 정보를 덧붙여갈 수 있을까? 사례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상 가능 반론, 재반박 이런 식으로 글을 쭉쭉 전개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제가 그때 또 배웠었고, 그게 독서 교육론으로 전문 교육론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면 독서집을 읽을 때 이건 기본 틀이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때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있는 거를 바탕으로 제가 좀 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간 과정이 너무 생략된 게 많은데, 제가 여기 하고 싶은 거는 우리 현대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자, 이 배경을 공부하고 가시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이 세상살이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서 제가 아까운 시간 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약적으로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잘 참고해 두시고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우리 이제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기독교 분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슬람교조차도 사실은 기독교 분파라고 보셔야 돼요. 뭐 그쪽 종교 분파라고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쪽 종교 분파 중에 유대교랑 뭐 개신교, 뭐 기독교 엄청나게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긴 당연히 박해를 받았을 거고. 자, 그럼 이제 박해를 받았는데 그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는 약간 교리가 달랐어. 그래서 여기는요 이자가 금지돼 있어요. 이자가 금지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자는 창조행위야. 돈을 빌려주기만 했는데 가치가 생겨나잖아. 그래서 이거는 신의 영역이야. 그래서 얘네는 교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는 금융이 성립할 수가 없었어요. 자, 반면에 유대교에서는 교리적으로 이게 가능했어. 그래서 유대교가 이자를 받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교도 아마 친족 간인 이자를 못 받았을 거고 남한테는 이자를 받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금융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코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뭐였냐면 벤치였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네가 베네치아에서 벤치 딱 하나 깔아놓고 여기서 환전도 해주고 금도 보관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국제교육이 막 활성화되다 보니까 금을 들고 다니기 되게 위험했어. 왜? 강도가 내놔라고 하면 싹 털려야 돼요. 그래서 또 무겁기도 했을 거고 전 재산을 어디 막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 그래서 상인들은 일단 뭐 자기가 자유롭게 행위를 하다가 금을 이렇게 맡겼단 말이야. 그런데 처음에는 보관료를 받고 금을 맡아줬겠죠. 그렇게 해서 금고에다가 금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얘네들이 아무리 봐도 금을 찾아가는 비율이 10%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남는 돈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고민하는데 첫 번째 방향은 좀 상식적이야. 첫 번째 방향은 나머지 90%를 대출을 해줘. 여기까지 되시죠?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대출해줬으니까 얘네는 뭘 받을 수가 있어? 대출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지. 그럼 나중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야, 우리 왜 예금임자 안 줘? 왜 보관료만 받아? 알았어, 너희들한테 예금임자를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현대까지 오게 되는 은행의 가장 높은 영업 이익을 만들어내는 예대마진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생겨났고요. 두 번째가 문제야. 이거 실제 있었던 거예요. 실제 그리고 60년 전에 미국에서도 있었던 짓이야. 얘네가 90회 금이 누가 안 찾아가잖아. 그래서 얘네가 머리를 굴려본 거야. 잠깐만. 그냥 얘네들한테는 내가 100장을 써줬는데 찾아갈 비율이 10%밖에 안 돼? 그럼 봐요. 900장을 써줘도 문제가 안 되지. 무슨 말인지 되니? 들고 있는 금은 100밖에 없지만 교환증을 줬을 때 찾아갈 비율이 10%라면 시중에는 1000개의 교환증이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돼? 얘네는 그때 실제로 그런 돈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갑자기 100밖에 없었던, 부가 100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 갑자기 부가 1000이 생겨버린 거야. 이해됐니? 자, 장점은 뭐냐면요. 옛날에는 뭐 배 한 척 만드는데 100이 들었다고 치자. 그럼 갑자기 부가 1000이 생겼으니까 배가 10척 만들어질 수 있는 여력이 생겼겠죠. 근데 반대로 통화량이 늘었으니까 인플레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배를 10척까지 못 만들고 뭐 5척이나 만들었겠지만 배 한 척으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교육 물동량이 훨씬 늘어났으니까 사실은 훨씬 가치를 많이 만들어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항상 장점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부를 창출해내버린 거야. 그런데 문제는 단점인데요. 단점은 뭐냐? 뱅크런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전쟁 나면 뭐부터 털러 오겠어? 금부터 털러 오는 거야. 그래서 전쟁 같은 게 나가지고 사람들이 금 교환증 이제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은행부터 털 거니까. 그리고 자기도 도망가야 되니까. 금 교환증을 들고 달려왔더니 우리 금 없어 이래버리는 거야, 얘네가. 그래서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뱅크런이라고요. 여기까지 됐니?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뱅크런에 대한 내용이 20학년도 6월 평가원에 나와. 잠깐 그래서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쪽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썰 푸는 건 다 수업 내용이야, 얘들아. 다 지문 내용이야. 저 절대로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보셔. 여기 우리 쭉 해가지고 우리 에픽에서 아마 지문을 쭉 풀어보셨거나 연습하셨던 친구들은 이게 보이셨을 건데요. 보시면 제가 18학년도 6월에 나와 있었던 통화정책, 금리를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해서 물가나 경기를 조절하는 그걸 얘기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단락을 보시면 잘 보셔야 돼. 금융은행이야. 은행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했대?
은행 하나하나의 건전성을 확보했대. 왜 그런데 잘 보셔야 돼.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얘기니? 그렇죠. 얘네들이 부실이 나서 뱅크런이 났을 때의 해법을 찾아라. 그래서 니네 전부 다 돈 빌려주고 부실하게 있지 말고 자기 자본을 확보해가지고 부실을 없애라. 뱅크런 났을 때 버틸 수 있는 돈을 만들어놔라. 그런 얘기가 이 달러 끝에 나와요, 사실.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큰 퍼즐로 맞춰있기 때문에 제가 뱅크런 설명까지 끝낸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기까지 얘가 되셨죠, 이제? 됐니? 자, 그럼 봐봐. 결국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국에서도 한 200년, 1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설은행에서 금교환증을 발행해서 그 실제 화폐로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제 슬슬 국정화폐,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 제도로 넘어갔죠. 근데 그조차도 사실은 말이 안 돼.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뒤쪽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지문 얘기는 아니고 저 뒤쪽 얘기인데 이쪽에다 갈게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이 교환증으로 바뀌어서 쓰이긴 했지만 그리고 때때로 은도 쓰였지만 은은 연은 분리법이라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명된 방법이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사치를 조장한다고 쓰지 말라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납에서 은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기술 때문에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의 선진국까지 갈 수 있었던 동력이 생기기도 했던 건데 어쨌든 귀금속 화폐인 금을 가지고 교환증으로 가는 이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옛날에 이건 일개 은행이 맡았다면 이제 정부가 맡기 시작해요. 그래서 브레튼 우즈 지문을 풀어보셨던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3기로 나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전 이후로 나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환율이 고정환율이었고 변동환율이었고 다시 고정환율에 1, 2% 정도의 변동만 주겠다로 가요. 자, 그럼 환율이라는 게 뭐겠어? 그렇죠. 그 당시에 금을 각국은 금을 본위로 해서 금에 해당하는 각국의 교환증을 발행을 했어. 자, 그럼 봐봐. 그렇게 해서 달러가 발행이 됐을 거고 그렇게 해서 엔화가 발행이 됐을 거고 왜 남았냐? 그렇게 해서 마르크 디엠이 됐을 거고 우리는 그때 원화는 없었지만 원화가 있었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거야. 자, 그럼 봐. 금에다가 우리가 얼마다라고 고정환율을 썼었고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금을 기준으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뭐라 그런다? 금본위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김본위제가 쭉 가다가 이게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빵 터지고 2차 세계대전 빵 터지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큰 세계적인 전쟁이 없었잖아. 이걸 해결해야 됐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슈퍼파워였던 미국한테 이 역할을 준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을 넣어놔. 그래서 금 1온스를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달러로 바꿀 수 있게 해요. 그래서 1온스는 35달러야. 그래서 옛날 달러는 실제로 이거 35달러는 1온스여라고 써져 있고 가지고 오시면 교환해 줄게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각국의 화폐들의 환율을 고정시켜 놨어요. 그럼 봐봐. 금본위제는 금본위제인데 중간에 달러가 한번 끼어 들어가서 달러로 한번 바꾸는 교환하는 과정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금환본위제로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근데 문제는 얘네가 막 전쟁 치른다고 베트남전 치른다고 이러면서 금을 다 갖다 써버린 거야. 그래서 그리고 금을 다 갖다 써버렸다기보다는 달러를 더 많이 발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통계를 딱 내보니까 아무리 봐도 달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금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쓰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샤를 드골 대통령은 돈만 생기면 달러로 바꿔서 금으로 내놔라. 바꿔서 금으로 내놔라 하다가 더 이상 못 바꿔주겠으니까 닉슨 쇼크에서 우리 더 이상 금 교환 안 해준다가 돼버려. 그럼 난리 났죠. 왜?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가치가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제 안 바꿔준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가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달러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난리를 칠 텐데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부터 중동에 개입을 하기로 한 건데 그 시절에 가장 중요했던 자원 중에 하나가 에너지 석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석유를 독점적으로 달러로 교환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페트로달러 체제가 지금까지 오다가 또 이게 무너지고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 온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쪽으로 올게요. 이제 첫 번째 화폐라는 거는 이 지문에도 나오지만 잘 들어야 돼. 1번 교환의 수단이고요.
2번은 가치의 저장 수단이야. 그리고 일부의 사람은 얘를 투자의 수단으로 쓰는데 기본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 법정화폐라고 해요. 국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는 이거는 거의 사기라고 보셔야 돼. 왜냐하면 100년 지나면 가치가 거의 1%도 안 남아요. 달러 기준으로.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정화폐는 현물 자산, 가치가 인플레이션에서 방어되는 자산으로 다 바꿔놓으려고 하고 이게 기본적인 돈의 공식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는 약간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셔야 되고 우리가 뭐 이제 사회초년생이 돼서 돈을 모아가고 뭐 이렇게 재무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이런 건 그런 것들은 이제 배워가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큰 흐름이잖아. 그럼 저쪽 내용은 또 어디 나와 있냐? 이쪽으로 와봐. 그래서 우리 브레튼우즈 체제 지문을 보시면요. 브레튼우즈 지문을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기축통화는 어쩌어쩌했다. 브레튼 체제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구조적 무순에 있었다. 이 단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금본위 체제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 금환본위제로 바뀌었다. 금환본위제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태환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 1온스를 35달러로 바꿔줬다. 이게 수능 지문이야 얘들아. 그리고 나서 문제는 미국은 더 이상 그게 불가능해졌다. 금이 달러 대비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못 바꿔준다라고 얘기하는 뭘 했다? 닉슨 쇼크를 단행했다. 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큰 흐름은 잡아드렸고 이제 퍼즐을 조금씩 조각 모음을 해볼 거야. 이들 때문에.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지문을 왜 이렇게 읽어나가야 되는지 배경지식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지문 처리하는 기술적 측면으로 와가지고 다시 볼게.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전이든 아니면 평소 연습에서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지문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연습을 같이 해드릴게요. 이제. 자, 이 정도면 꽤나 난이도 있는 지문이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8강, 9강, 10강을 들으면서 경제에 대한 기초 체력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 지문을 기술을 쓰면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상품의 가격은 본질적으로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뭔가 처리가 안 되면 주어 잡으시면 되고 서술어 잡으시면 돼. 그러니까 글의 주제는 뭐야? 가격이야. 자, 그리고 이 비율이라고 지시어져. 그러면 가격은 뭐야? 교환 비율이고 고정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상대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보이셔야 돼. 다시 한번 볼게. 봐. 가격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가격은 비율이다. 비율이 정보 가치가 높은 건데 비율은 고정이냐 상대냐? 상대다. 그래서 상대 가격이라고 한다. 라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두 단어로 좁히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보이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수업 반복하다 보면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수업할 때랑 지금이랑 많이 눈빛이 달라. 이게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 자, 그럼 봐봐. 물물교환 경제체제에서는 NC 2가지만큼의 상대 가격이 존재한다. 상대 가격이 또 반복됐으니까 NC 2가지에서 일단 어그로 끌리지 마시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데 이러한 뒤에다가 이런 지시어 뒤에다가 집중하라니까. 상품 가지수가 많아지면 작동하기 어려워진다. 상품 가지수가 많아진다. 원인. 결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프로블럼 P. 그래서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완결되려면. 프로블럼 다음에 솔루션 나오셔야죠.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겠니? 고정을 시키려고 했겠지. 봐. 상대적인 게 문제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고정시키려고 했고 화폐를 어떻게 고정시키려고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배경식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나왔죠. 가치의 척도, 즉 교환수단이면서 또 뭐야? 교환수단이면서 두 번째는 가치의 저장수단이기도 하다. 화폐에 대한 배경식적인 정의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다 쓸데없는 내용이 아니고 뭐 제가 기부를 얼마 했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기부를 뭐 그 돈만큼만 했겠어요. 언론에 나온 게 그 정도면 더 많이도 했을 거 아니야. 자랑하는 게 아닌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내가 그래도 인증을 하는 거야. 요즘 유튜브 보면 아니면 인스타 보면은 그냥 어그로가 끌리게끔 나도 모르게 클릭을 누르게 해가지고 쓰레든가 들어가면 개소리를 존나 해요. 미안해. 근데 욕 좀 할게. 그냥 병신들이야. 아무리 봐도 이 새끼들은 그지야. 아무리 봐도 그지인데 이미 뭐 재산은 일론 머스크 한 100배 정도 많은 새끼들 같아. 거의 뭐 세상의 돈은 자기가 다 찍어내고 있어. 절대로 걔네들 돈 없거든. 그런데 나불대기는 뒤지게 나불대고 너무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부안해동하고 보나마나 니딩방 투자 사기겠지. 보나마나 그걸 가지고 뭘 하려는 거겠죠. 그게 좀 답답한 거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셔야 여러분 이런 지문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좀 뭔가 신뢰하라는 측면에서 제 스펙 얘기한 것 뿐이에요. 뭐 제가 뭐 병신도 아니고 돈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질 않아. 자, 다시 돌아올게요. 수업할 때야 뭔가 여러분한테 좀 가꾼 모습을 좀 뭔가 이렇게 직업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 뿐이고. 자, 넘어와서 2달러로 볼게요 이제. 자, 그렇지만 화폐를 절대적인 가치, 즉 고정 가치로 봤는데 볼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이유인데, 자, 이유가 나와요. 자, 첫 번째, 금의 경우 희소성이 커지다라는 거는 공급이 줄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희소해졌다, 수요가 많아졌다잖아. 봐봐, 희소성이 떨어졌다, 공급이 줄었다. 반대로 수요는 많아졌다지. 그럼 공급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니? 상품 가격이 하락했다. 이걸 우린 배경지식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 디귿, 피읍, 리을, 뭐야? 디플레. 자, 알렉산더 페르시아 정부 기후 금이 유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니? 물가 상승을 겪었댄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 막 드립을 막 치고 싶거든. 근데 니는 절대 그 드립 존나 분위기만 쌓여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인플레라고 할게요. 계속 볼게. 이는 상품들의 가격이 변한 것인가 동시에 화폐의 가치가 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즉 무슨 얘기야? 그러네. 물가만 바뀌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도 바뀐다니까. 오늘의 만 원은 정확히 얘기할게. 100년 뒤의 만 원은 오늘 가치는 100원밖에 안 돼. 오늘의 만 원은요. 100년 뒤가 되잖아. 100만 원이 돼야 똑같은 가치가 된다니까. 충격적이에요. 제가 할아버지잖아. 우리 때는 아이스크림 콘이 얼마였을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제 내가 유치원 잼민이 때 아이스크림 콘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얘는 수업 들었던 애야. 100원, 50원에서 100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꼭 먹고 싶었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죽어도 안 사주는 거야. 집 사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집이 몇 채 있었어요. 우리 집이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가난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의 뭐 큰 그림이었나 생각도 하는데 100원인데 그 100원짜리 안 사주는 거야. 어쨌든 저는 그 100원짜리를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아이스크림 콘이 얼마야? 한 2,000원 하잖아요. 그럼 한 40배 오른 거 아니냐? 50원이었으면 40배 올랐고 100원이었으면 20배 오른 거잖아. 그 얘기야. 내가 아무리 할아버지라고 물가가 20배가 뛰었단 말이야. 그 정도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레 디플레에 대한 개념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제 수업 들은 거 맞죠? 아니야? 어떻게 알아? 미안해. 너 내 수업 들었던 애야? 영상으로? 유튜브로? 그것도 아니야? 옆에 할아버지 많이 계세요. 할아버지라고 대화를 많이 하시면 아실 수가 있어. 미안해. 나 때는 얘기해서 또 신났어요. 자,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16세기의 보디는 잘 봐야 돼. 이걸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흥미로웠을 것 같아. 요즘 내가 좀 흥미로워요. 내가 어제 3시간을 잤거든? 왜 3시간을 잤냐면 여기 브이레고 애들 있죠. 내가 이제 브이레고 애들 이제 올해 수업 준비를 하려고 부산외고도 마찬가지지만 분석을 하고 있어. 부산외고도 분석을 해놨을걸? 어디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얘네들이 예비 소집 있고 막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화작을 또 뒤지게 틀려놨어. 이 새끼들 왜 틀렸을까 해서 봤더니 이거 수능 킬러에 있었던 유형을 선생님이 바꿔서 낸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얘네 작년 기말고사 치기 전에 니네 화작 대가리 터지니까 해라 하고 있는데 결국 대가리 깨져서 와서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다 보이니까 나는 사실 너무 재밌었고 이제 이 학교 내신 같은 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솔직히 저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지? 수능 분석해가지고 난 메가스터디에서 1타 찍고 있어야 되는데 같은 걔 병신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 모든 순간이 가치 있고 유음이 있으면 되는 것뿐이었고 어쨌든 나중에 그 제 인생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 이거 하느라 어제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오늘까지 들어야 이게 배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날 새고 이거 하느라 죄송해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봐. 이 보딘도 이게 재밌었을 거야. 이거 봐라, 이 새끼들. 야, 금이 느니까 물가도 올라가구만. 이라고 발견을 해낸 거야. 학자들이 이런 거 발견하면 미쳐요. 뉴턴이 봐봐. 너희 사과 보면 뭐해? 맛있겠다. 야. 뉴턴은 사과 보면 만류인력. 이게 과학자들이고 이게 학자들이에요. 약간 도라이들이야. 그러면 보딘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후에 18세기가 딱 와서 고전학파들이 보딘의 연구를 바탕으로 뭔가를 주장을 하는데 뭐라 그랬어? 화폐 수량서를 근거로 항상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 뭐라 그랬어? 야, 중상주의 니네 그러다 골로 간다? 왜? 중상주의는 뭐라 그랬는데? 자, 기본적으로 화폐형 귀금속이 부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부를 늘리기 위해서 귀금속을 늘리려고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무역흑자를 늘려야 금을 가져올 거 아니야. 그래서 무역흑자를 엄청 하려고 했더니 너희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뒤지게 온다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와서 박살이 났죠. 이해됐어? 그럼 봐봐. 논증 구조야.
주장, 근거, 예시, 삼박자죠. 됐습니까? 이런 전개 방식을 잘 봐주시고 여기 혹시 화자기들 손 한번 들어봐요. 화자기들은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 엄매들 손 한번 들어봐. 아, 그래, 손 들어주시네. 엄매는 조금 다르요. 근데 어떤 화작하시는 친구들은 이걸 정확히 잡아주셔야 되고, 뭐 당연히 독서하는 엄매들도 잡아주셔야지. 자, 3단락 가볼게요. 엄매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약간 좀 자신 있으신가 봐요. 엄매는 좀 자신이 있어야 하는 건데. 자, 계속 볼게.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서를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지지하는 것이 피셔의 교환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얘들아, 방정식이 나와버렸잖아. 그냥 이건 좀 이따 수학으로 따로 풀게요. 좀 이따 현우진 선생님이 풀어주실 거니까, 좀 이따가 현우진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3단락, 4단락은 넘어가고 이제 5단락으로 와서,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왜 넘어간지 보이지? 3단락 4단락에 나와 있는 둘의 방정식이 이제 또 이론적으로 뭐랑 연결이 됐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바로 통화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야? 통화량을 조절했더니 물가와 경기를 조절할 수 있더라. 나왔잖아요. 통화량이 늘면 물가와 경기가 올라가더라. 비례관계 있다는 게 보였잖아. 야, 그럼 통화량만 조절하면 경기를 쥐락펴락할 수 있겠네. 저 따라보세요. 얘들아, 이 얘기야. 연금술이 가능해지는 거야. 우리가 금을 만드는 걸 연금술이라고 그래서 연금술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돈 복사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도지코인 같은 거 만들고 싶고, 여러분도 비트코인 같은 거 만들고 싶잖아. 물론 그걸 사기로 쳐 만들었다가 깜빵간 천재들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작동하는 합법적인 돈 복사야. 금을 100을 넣었더니 100을 지급준비금으로 1000의 돈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 얘는 사실상 금으로 교환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지. 그럼 세상에 갑자기 10배의 부가 생겼지. 그러면 투자도 소비도 10배가 일어나겠지. 그럼 경기가 우당좌당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뿅 하고 사람들이 발견을 해낸 거야. 야, 경기가 침체일 때 통화량을 조절하면 경기를 살릴 수도 있겠네. 반대로 물가가 너무 올랐을 때 통화량을 줄이면 경기를 진정시키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도 있겠네. 이거 대박이다. 라고 하게 된 거야, 얘들아. 뭐랑 비슷하냐면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 중에 막 경제생리학이라고 되게 얘기하시는 그 할아버님이 계세요. 그 할아버님이 경제생리학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이유를 내가 이 지문을 하면서 또 이제 알게 된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야. 경제병리학이었나? 또 이런 부분이요. 우리가 봐봐. 의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반면에 한의학이라는 걸 굉장히 미안해요. 또 제 친구들이 한의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한의사들 비하하는 표현 중에는 이제 무당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얘기를 하기도 해. 근데 한의학도 이제 많이 발전이 됐어요. 자, 이 정도는 이제 포장하고 다시 돌아와서 왜 그런 거냐면 진짜 수도 없는 의학의 발전 과정에서 수도 없는 목숨들이 희생이 되면서 경험적으로 확률적으로 뭔가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찾게 된 거거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야.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노화를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치자. 암을 없앨 수 있는 물질을 찾았다고 치자. 그런 거야. 경제가 다 박살나가는데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건 비슷한 거야.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건 비슷한 거야.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행복했겠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래?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튀어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것이 기준금리라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금리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자를 많이 주잖아? 그럼 채권의 수요가 늘겠죠. 채권의 수요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채권을 사겠죠. 그럼 정부한테 돈이 가겠지. 그럼 통화량이 감소했지. 반대로 기준금리를 낮췄더니 뭐 채권에서 재미가 없어. 그러면 채권을 많이 팔아요. 그럼 뭐가 늘어? 통화량이 늘어.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금리를 가지고 뭘 조절할 수가 있더라? 통화량을 감소시키거나 통화량을 늘릴 수가 있더라가 된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가지고 통화량의 증감이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실제로 성공적이었던데 이거는 몸을 사려가지고 여기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1907년에 있었던 미국 월가에 있었던 맨하탄에 있었던 금융대공황이라 그랬지. 이런 거 알고 저는 이제 유럽 여행이래. 맨하탄 여행 가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제 미국 맨하탄 여행을 꼭 가면 꼭 들리는 데가 어디냐면 연준을 꼭 들려. 그 연준 가보잖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삼엄해. 옆에 아무도 없어요. 존나 삭막혀. 그런데 왜 그런지 딱 보이죠, 저는. 여기가 이제 세계 중심지야. 우리나라의 지금 중심은 한남동에 있잖아요. 원래 청와대에 있었는데. 세계의 중심은 여기에 있어. 그래서 사실은 모든 달러가 여기서 나오고 모든 부의 원천이 여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가서 기운도 받고 그러고 와요. 자, 그럼 봐봐. 그 금융대공황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공황이죠.
이 대공황은 왜 생겼다? 잘 보셔. 여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융 시스템 때문에 생긴 거야. 여기는 통화 시스템 생기 때문에 생긴 거야. 그래서 얘는 뭐로 해결이 가능했냐면 통화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했어요. 실제로 이 이후에 미국의 연준이 생겨나기도 했지. 근데 여기 대공황은 뭐였어?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생긴 거야. 1차 세계대전 때 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미국이 팩토리를 어마어마하게 지었다. 미국의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전쟁이 끝났네? 이제 그럼 소비재로 바꿔야죠. 옛날에 탱크 만들던 애들이 차를 만들겠지. 옛날에 전투시장 만들던 애들이 이제는 뭐 켈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레토르트 식품 같은 거 아니면 과자 같은 거 엄청 만들었겠지. 어떻게 먹니? 처음에 좀 먹어도. 그러니까 생산량은 어마어마해지는데 소비가 못 따라온다 그랬고 소비가 못 따라오는 과잉 생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서 고용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니까 소비는 더 줄고 소비가 더 줄이니까 악순환 때문에 박살이 났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5달러, 6달러. 케인즈 학파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 야, 너희가 아무리 돈 풀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야. 그게 문제의 원인이 화폐 보유 동기라고 너희가 간과한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통화 유통 속도와 금리에 대한 고전화파의 견해를 비판했는데 비판하려면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근거는 뭐야? 화폐 보유 동기인데 상품 거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화폐의 본질적 가치도 있겠으나 뭐가 있다? 그렇지. 자, 세 번째는 뭐야? 화폐의 기는 투기적 수요야. 투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투기를 나쁜 거라고 하잖아. 그럼 애들아 생각 좀 해봐. 야, 언론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때때로 가스라이팅 해야 되지 않겠니?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왜냐면 여러분 내가 얘기했지. 무슨 일이 터져도 오른쪽 30% 왼쪽 30%는 안 바뀌어요. 무슨 일이 터져도 안 바뀌어. 세상이 그래. 그러면 봐.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나는 우리 지역을 도움되게 하는 당을 지지할 거야. 이건 기본으로 다 깔려 있어.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 1인 1표, 민주주의의 최대 단점 1인 1표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어쨌든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실은 정책이라 이런 부분이 굴러가야 되는 것도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여러분 투기로 돈 버셔야 됩니다. 다 돈 싸들고 강남에다 기싸고 있을 거 아니야.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를 투기를 자꾸 나쁜 거라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한 걸 수도 있어. 자, 그런데 봐봐. 어쨌든 사람들은 뭐야? 투기적 동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뭐야? 이익 실현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거고. 자, 그럼 봐. 이 사람들 의견에 따라서 봤더니 자, 예측을 해버려요. 금리가 낮아져? 왜? 통화량을 늘리려고? 자, 물가도 좋아지고 경기도 활성화되는 거 당연하지만 잠깐만. 금리가 왜 이렇게 낮지? 사람들이 물음표를 박아. 이거 금리 곧 상승 사이클로 오겠네? 통화량이 줄겠네? 잠깐만. 왜 금리를 이렇게까지 낮췄을까? 혹시 경제가 개박살 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일단 돈을 좀 갖고 있어 보자. 이런 식으로 정책과 엇박자가 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투기 수요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투기 수요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정책 방향과 다른 방향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뭐야? 니네가 얘기하는 통화 정책과 다른 방향이 생길 수가 있어. 이게 문제의 원인이야.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는 통화 정책과 다른 방향이 생긴 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통화 정책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부 개입을 해야 돼. 니네 자꾸 야경교과 해라. 정부가 끼어들지 말아라고 하는데 이제는 정부가 심판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부족한 수요도 만들어주고 댐도 건설하고 인프라도 건설하고 그걸 자꾸 맥커리에다가 정경유착 해가지고 차 팔아먹지 말고 그거를 손실나는 걸 다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지 말고 정부가 하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니?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지. 너무 가스라이팅 당하고 사시지 마시고. 됐죠? 자, 그래서 이 6달러까지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의 큰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의 날개의 힘으로 날아올라 보실 때야. 자, 구조도 그리십시오. 영상 잠깐 끊겠습니다. 자, 나머지 구조도 한번 그려봐. 시작.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내용을 치러 가려고 하면 끝이 없다니까. 그거는 이미 할 줄 알고 혼자서 할 수 있고 혼자서 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실전에서 풀 수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시간 안에 풀 수도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연습도 하셔야 돼. 자, 항상 일단은 주제가 제일 정보가치, 정답가치 높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금을 화폐로 사용하는 경제 체제에서는이라는 내용을 보면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인출이 돼야 되냐면 1달러
주제, 2단락 주제가 딱 인출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내용을 끌고 오기보다는 구조를 끌고 와봐. 그러면 1단락에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뭐가 왔고, 근데 얘가 다시 문제였죠. 자, 1단락에서 뭐가 문제였어? 그렇죠. 물물별 경제체제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교환 비용이 커진다. 거래 비용이 커진다. 해결하려고 화폐로 고정시키려고 했는데 걔도 고정이 안 되더라. 그래, 고정이 안 되더라. 일정의 유지가 안 되더라 했죠. 맞니? 그래, 그런 구조를 딱 흐름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번, 화폐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모든 상품 가격은 절대 가격으로 고정이 안 됐다잖아. 1번하고 2번하고 똑같다니까. 맞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변동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계속 문제가 됐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발견이 이거야. 뭐였지? 뭐 페니실린인가? 그것도 뭔가 되게 뭔가 실험하다가 망한 거잖아. 뭔가 잘못해가지고. 근데 뭐야, 얘네들 다 듣고 있어? 이게 보이면서 항생제를 발견한 거잖아. 똑같아. 사실은 얘네도 뭔가를 망친 거야. 그 과정에서 이거 봐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 를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이제 3번이죠. 그러니까 투기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를 이해하셨어야 푸시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참 수학하고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수학은 딱 개념이 학년을 더할 때마다 새로운 개념을 배우니까 내가 모른다고 전제하고 문제를 풀고 모른다고 전제하고 공부를 하는데, 국어는 한국말이니까 읽히니까 안다고 착각을 하면서 다 사단이 나는 건데, 자, 내용일치로 안 풀린다니까요. 투기가 뭐였어? 내용 그대로 끌고 오면 참 처리가 힘들어요. 투기가 뭐래?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한다는 부정적 측면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자산의 가치 변동을 예측하고 가치 변동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익 실현이다. 자, 내가 1억 손실 볼 걸 1,000만 원 손실로 막았으면 9,000원 이득인 거잖아. 그런 기본적인 덧셈뺄셈을 하실 줄 알면은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건데, 여기서는 이득되는 것만 나오니까 하락 예측? 뭔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내용일지를 조금이라도 잘못해버린 터졌던 거고, 그냥 이해를 하셔서 접근하는 게 제일 편했다. 넘어갑시다. 자, 기억부터 니을까지인데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없다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봐봐. 뭘 묻고 있는 거야, 얘들아? 정보 간에 관계를 묻고 있는 거야. 이게 미분 관계인가요? 적분 관계인가요? 교집합인가요? 합집합인가요? 종속사건인가요? 독립사건인가요? 이런 걸 묻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세상 일은 그래. 그럼 봐. 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니? 기억 때문에 니은 디귿이 받았잖아요. 즉 얘네는 기억에서 설로 시작했던 것들을 뭔가 공식화하거나 방정식화했었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1번 틀렸죠. 맞잖아.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은 뭐라 그랬어? 너희가 통화로 쓰는 귀금속 같은 것들이 늘게 되면 물가도 오른다. 통화량과 물가는 비례관계에 있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얘를 근거로 니은에서 뭐라고 주장했는데, 자, 얘를 근거로 고전학파 나왔고 그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서를 피셔의 교환 방정식에서 받아서 전개를 했기 때문에 얘네는 사실은 하나의 사조인 거지 다른 사조가 아니라고. 됐니? 특히나 기억은 인플레이션까지는 얘기는 하진 않았죠. 정리하면 이거지. 기억과 중간에 누가 들어가 있어? 고전학파가 들어가 있고 니은 디귿이 들어가 있는데, 인플레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긴 했어. 그러니까 자꾸 내용일치하는 친구들은 뭐야? 선생님, 얘가 인플레는 기억은 얘기 안 했고 니은 여기 고전학파가 얘기해서 틀린 거 아니야? 맞아. 그런 접근도 맞는데 자꾸 그렇게 내용일치로 가서 정답을 맞추는 습관을 들여버리시면 성장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 처리나 이쪽으로 오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의 내용일치는 그 누구도 할 줄 알아요. 잘 보셔. 두 번째, 구조 처리를 연습해 놓으시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쌓아가시고, 두 번째는 이거야. 구조 처리가 내용일치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기준들이나 단서들을, 실마리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구조 처리 하셔야 되고요. 내용일치도 하세요. 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혼자서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뭔가 유연하게 이것저것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내가 뭐 예를 들면 오른쪽 팔뚝 근육을 키운다고 막 여기는 막 이만큼 마동석 팔뚝인데 왼쪽은 뭐 그냥 뭐 되게 가늘하다 이런 형태로 만들지 말라는 거야. 양쪽 다 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건 구조 처리한다는 거야. 자, 넘어가서 3번 문제는 공식 정리한 다음에 풀 거고요. 4번 문제 볼게. 자,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리를 낮춰야 되죠.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을 늘리려고 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지. 그럼 문제 원인에 대해서 케인즈는 뭐라고 얘기했니?
그거 투기 수요다. 실제로 뭐가 일어났어? 투기 수요가 일어나고 있죠.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각국의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려해야 되겠군. 그 얘기야. 얘들아 봐봐. 지금까지 무슨 정책 쳤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을 썼죠. 자, 이것도 우리가 첫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통화정책의 주체는 뭐다? 중앙은행이라 그랬잖아. 자, 그런데 봐. 확장적 재정정책의 주체는 뭐라 그랬어? 정부라 그랬었고 마지막 6단락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렇지. 통화정책이 한계가 보였으니까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나오죠. 중앙은행이 주체가 돼서 금리를 인하한 건 뭐였어? 생산 소비를 늘리기 위함이다. 통화량을 늘리기 위함이다. 3번. 사람들이 현금을 아무데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현금에 대한 투기적 수요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내용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계속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현금 부족 현상을 겪는 이유는 투기 수요 때문에 통화 유통이 안 돼서고 정답은 5번인데 자,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했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죠. 아니, 소비가 안 살아났는데 어떻게 물가 상승을 유발했어. 그래서 금리를 낮췄으나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화량 자체가 늘질 않아 버리니 물가 상승도 유발될 수가 없는 거지. 정답은 5번 되시겠고 내용 일치로 풀 수가 없었잖아요. 원리에서 가셨어야 돼요. 이게 지금 백날 찾아봐. 없어. 그래서 그냥 배우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성인이 되셔서 돈 문제 생기실 거고 법 문제 생기실 건데 돈이든 법이든 성년 되셔서 문제가 안 되는 차원에서 자꾸 공부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좀 해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흐름을 잡아주는 게 되게 교육적으로 유의미해서 사실은 좀 감각이 있으신 학교 선생님들은 이거를 계속 공유를 받으셔가지고 내신에다 이 흐름을 내세요. 그래서 좀 괜찮은 학교들 있죠. 이름 있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에서는 계속 이런 느낌으로 내신이 출제되는 양상이 있어. 자, 이제 3번 문제는 그냥 현우 선생님이 풀어주실 거니까 저쪽 가서 공식 정리해 볼게요. 자, 3단락에 나와 있는 명목 GDP랑 같은 동치 명제는 MV래. M은 통화량이고 V는 유통속도고 유통속도 V는 사용 횟수래요. 자, 얘는 PT, 물가와 거래량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다시 T는 국민 소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대요. 그럼 벌써 공식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있고 여기서 M은 KPI인데 중간 과정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K와 VI의 관계고 화폐 보유 비율은 속도의 역수다까지 해서 큰 두 가지 3단락, 4단락 공식이 나왔다고.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자, 필기 혹시라도 안 하는 학생은 쟤를 여기다 끌고 와가지고 옆에다가 표출해 주시면 참 좋겠고 제가 실전 느낌으로 좀 표출을 한번 해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얘를 실전해서 가져갈 것 같아. 머릿속으로 이제 정보를 쫙쫙쫙 처리하는 그 느낌을 좀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고 얘들아 수학도 마찬가지야. 머릿속으로 그린 그래프를 그리잖아. 머릿속으로 계산한 걸 손으로 쓰잖아. 그러니까 국어도 머릿속으로 계산이 끝난 걸 쓰시는 것 뿐이야. 더군다나 오늘은 수학이야. 자, 그럼 봐.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 일단 명목 GDP가 나왔죠. 그럼 봐. 전 일단 정보 분류를 하셔야지. 그러면 A의 GDP 80조래요. 자, 여러분 GDP는 MV였죠. GDP는 공식이 뭐였어? MA 곱하기 VA라고 쓸게. 그럼 봐라. 통화량은 얼마였대? 20이었대요. 그리고 VA는 모르니까 박스라고 칠게. 끝났네. VA는 몇 들어가야 돼? 4 들어가야죠. 몇 배 쓰여진 거야 그러면? 4회 쓰여진 거죠. 느낌 잡혔어? 다시. MV는 명목 GDP. 그래서 20 곱하기 4는 80. 됐니? 자, 그 다음에 2019년 12월 31일 통화량은 20조였대요.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 그대로 여기다 박혀있고 지금. 자, 같은 기각의 B국의 명목 GDP는 40조 달러였대요. 자, 얘도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저는 표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노란색으로 구분하고. 자, B국의 명목 GDP. 이는 얼마였대? 역시 MB 곱하기 VB. 그러면 40조였다며. 자, 통화량 20조였으니까 박스 안에 얼마 들어가야 되겠니? 2 들어가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봐봐. 아까 배우셨다시피 K는 뭐분의 뭐였니? V분의 1 역수관계였죠. 그럼 간단하네. 여기에 K 값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4분의 1이죠. 여기 K 값은 당연히 얼마 나오겠어요? 2분의 1이죠. 자, 그럼 둘은 몇 배 차이 난다? 2배 차이 난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A국이 2배가 아니라 B국이 2배죠. 맞니? B국이 A국의 2배죠. 맞아? 아니면 바꿔주면 되겠네. A국과 B국을. 되셨죠? 되지? 그래서 두 번째 또 처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애들아 봐봐. 그냥 수학이라니까? 국어 아니야 이거.
표 처리해가지고 수학으로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통화 보유 비율 K잖아. K는 뭐가 더 커? B가 더 크잖아. 2분의 1로. 맞니? 맞잖아. 맞아. 표준이 왜 그렇죠? 맞는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4번 봐. 2019년 A국의 명목 GDP는 B국이 2배이지만 실질 국민소득은 4배다. 자, 봐봐. 이제 실질 국민소득을 구해야 되는데 실질 국민소득을 아까 얼마였어요? PY래. 맞아? 얘는 얼마야? 다시 얘는 PY야. 그럼 아시다시피 여러분 PY는 지금 어떻게 쓰이는 앤데 P는 어떻대? 동일하대. 그럼 Y 차이만 나겠네. 맞아요? 자, 그럼 그대로 공식 써볼게. 얘는 P 동일이야. Y만 A로 달라. Y만 B로 달라. 맞니? 그러면 당연히 얘는 80이고 40이잖아. P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남아요? 2배네. 맞아? 2배잖아. 또 맞는 거 틀린 거 내가 헷갈렸구나. 3번이 맞는 거네. 그럼 4번이 틀렸네. 정답 4번이죠 그러면? 그래서 내 표정이 그랬구나. 오케이. 자, 그럼 봐. 계산하셨더니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네요. 뭔 소리야 잠깐만. 실질 국민소득이 2배가 됐지. Y가 2배가 됐죠. Y가. 맞아?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정답은 4번 되시겠다. 그냥 수학 계산이다야. 됐죠? 여기까지. 자, 필기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야.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통화량이 늘고 통화량이 늘면서 결국에는 물가까지 오르잖아. 이건 이제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성립했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지문은 지금 6단락에서 문제 원인을 뭐라고 봤어? 투기 수요라고 봤지. 그럼 투기 수요 때문에 통화량이 이어지질 않는다고 본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5번 일은 애당초 일어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도 전에 뭐 때문에 투기 수요 때문에 금리를 낮추더라도 통화량이 안 늘고 물가도 안 살아나고 뭐 경기도 안 살아나는 계속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렇게 바꿔 썼다 보이시면 되겠어요. 또 혹시 다른 질문 필요한 선지들 정리되셨으면 또 정리해 주시고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